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사하고 가장 더러운 싸움이라는 아편 전쟁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들 아편 전쟁에 대해서는 워낙 유명하니까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쟁은 상당히 특이하게 나라와 나라 간의 싸움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무역회사와 나라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중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확보했던 청나라는 서구 열강들에게 늘 탐나는 먹잇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나라는 대외 무역에 관해서는 상당히 한결같이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죠. 이유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중화사상과 넓은 영토로 인한 풍족한 자원이 한몫하기도 했죠. 이러한 넓은 땅에 풍족한 자원과 아직 가지지 못한 이 동양의 신비로움은 서양 사람들을 사로잡기 충분했고, 서양은 계속해서 청나라와 무역을 하기 위해 들이댑니다. 그러자 청은 넓은 아량을 베풀듯 청나라 상인단체를 선정해서 세관들 대신 세금을 징수하게 하였는데,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청나라에서는 서양 문물에 정말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물건들을 거의 그냥 창고에 다 처박아 놓을 정도로 이들을 홀대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외국과 무역을 하는 것은 오랑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며 거들먹거렸고, 그러니 나라에서 관리할 만큼의 정성을 쏟을 리가 없었습니다. 청나라에서는 외국 상인들을 매우 엄격하게 규제했고, 외국 상인들은 무조건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외국 상인들이 광저우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황포항으로 먼저 들어와야 됐어요. 그래서 황포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수심이 얕기 때문에 범선을 타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관선이라는 배에 따로 물건을 싣고 다시 광저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외국 상인들 중에서도 대표만이 광저우에 들어갈 수 있었고, 나머지 배의 선원들은 그냥 배에 남아 있어야 됐어요. 대표가 아니면 중국 땅을 밟을 수도 없었어. 이들은 절대 중국어를 배울 수 없으며 성 안으로는 절대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 선원들은 육지에 발을 디딜 수도 없었으며 중국인들과 왕래를 할 수 없다라는 법을 강제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이걸 거부할 수 없었겠죠.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792년 영국 정부는 교역항을 늘리고 무역 독점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며 사절단 800여 명을 중국에 보냈고, 그들은 중국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를 다해 부탁했으나 황제는 천조에는 없는 것이 없으니 교역이 필요 없다 라고 딱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야, 우린 필요한 게 없으니까 지금 너네들이 요청하는 대로 광저우항 풀어준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뭘 늘려달라 그래. 야, 이럴 거면 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징수하게 하는 대외무역 독점 상인을 세우고 외국과 무역 거래를 전문적으로 하는 서양식 상점인 양행을 13곳 만들어 놓고 광저우 항구만을 풀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광동 13행이라 부릅니다. 상인 조합을 행 또는 항이라고 부르는데, 이 13행이 있었던 거리를 13행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서방의 상인들의 주요 건물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래서 아직 이 13행로가 중국에 있거든요. 여기는 중국이랑 서양의 건축 방식이 섞여서 상당히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동 13행이 무조건 13개만은 아니었어요. 뭐 적게는 몇 개 있을 수도 있고 많게는 뭐 수십 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일단 광동 13행이라는 게 되게 대표적이었던 거죠. 근데 유명한 광동 13행에는 어디가 있냐면 동문행, 광리행, 이화행, 의성행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리더가 이화행의 오병감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화행의 대표 오병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자예요. 13행만이 서양 상인들과 무역하는 것을 독점적으로 허락받았기 때문에 책임도 모두 이들의 몫이었지만 이윤을 남겨먹는 것 역시 이들의 몫이었습니다. 광동 13행은 서양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중국에서 팔고 또 중국에서 물건을 사들여서 서양 상인들에게 판매를 하는 중개 무역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병감은 사업 감각이 엄청 뛰어나서 엄청난 사업 수완을 보입니다.
그들은 서양인들이 원하던 차와 도자기를 공급했으며 서양인으로부터는 온갖 종류의 시계나 액세서리 등을 수입해서 청나라 조정거 황실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서양인들의 수요가 훨씬 더 높았으므로 오병감은 막대한 이득을 챙겼죠. 당시 영국 동인도 회사의 최대 채권자였으며 동인도 회사에서 운전이,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면 오병감에게 차입을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오병감은 당시 서양 상인들에게 매우 높은 지명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가 공급하는 차는 영국 회사에서 최고의 차로 감정받아서 높은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당시 미국 최고 부자의 재산이 한 700만 은원 정도라고 하는데 오병감이 1834년에 공시한 자산만 2600만 은원 정도 됐대요. 이는 청나라 1년 국가 재정 수입의 절반 정도 되는 돈이니까 오병감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로도 감이 안 와요 라고 생각하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천년간 세계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 중 50인에 이 오병감이 꼽힙니다. 그러니까 돈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알겠지. 특히나 그는 국제적 정세에도 상당히 밝은 편이었는데 영국 동인도 회사의 최대 채권자였으며 미국의 철도 건설에 투자하기도 했고 유럽의 여러 보험회사에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오병감이랑 관련된 에피소드가 몇 개가 있는데 진짜 클래스가 달라요.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주자면 어떤 한 보스턴 출신의 미국 상인이 이 오병감이랑 사업을 하다가 빚을 지게 된 거야. 채무가 7만 달러의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막 7천만 원을 빚을 져갖고 이제 미국으로도 못 돌아가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절절매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오병감한테 찾아가가지고 진짜 미안한데 내가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되겠냐 라고 사정을 했어요. 오병감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오병감은 채무증을 찢어줍니다. $7만? 너네 나라로 돌아가. 전액 탕감해줬어요. 그냥 채무증을 찢어서 더 이상의 채무가 없다라고 선포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13행의 건물이 크게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은이 녹아가지고 줄줄줄줄 강이 흘렀대. 이때 은으로 만들어진 은강이 2km 넘게 흘렀다라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만큼 이 청나라의 건륭제 때까지만 해도 은은 매우 풍부했어요. 중국 내에서 나오는 은도 당연히 많았지만 해외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은의 양도 상당했기 때문이에요. 즉 청나라는 수출만 할 뿐 수입은 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청에는 은이 넘쳤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은을 양은 혹은 양원이라고 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은 이렇게 은을 동그랗게 동전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순도를 조사하고 무게로 표시했기 때문에 사실 모양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이렇게 양쪽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랗게 올라온 그 은 형태 있잖아. 뭐 그걸 써도 되는 거고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은 덩어리를 들고 다녀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 발굽 모양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순도와 무게가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무역을 통해서 들어온 동전을 실생활에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은화를 처음 쓰니까 이게 너무 편했던 거지. 그래서 청은 멕시코에서 들어온 은화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후 은화 유입이 증가해서 중국에서는 은본위제가 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통화를 포함해 은을 취급하는 가게를 은행이라고 불렀어요. 은을 취급하는 상점, 상인들의 조합을 은행이라고 불렀고 이 말이 나중에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서 금융업을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나 독점무역으로 이득을 얻던 광동 13행은 나중에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데 이건 나중 일이고 당시 청나라는 광동 13행을 통해 세금을 챙기고 서구의 물건을 조금 얻는 정도였습니다. 자, 그에 반해 서양은 중국에 팔 물건은 마땅치 않은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이 엄청나게 많았고 당시 차와 도자기를 막대하게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럽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1700년부터 되게 이 중국이라는 게 엄청나게 유행했어요. 어떻게 유행했냐면
루이 14세 때, 이 루이 14세가 이제 신년 축제 맞이를 해가지고 중국 복장을 하고 중국식 가마를 타고 나타날 정도로 이게 막 붐이 한번 확 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와서 야 중국 진짜 좋더라. 야 중국 도자기가 장난이 아니고 중국 비단은 진짜 부드럽고 중국이 너무 좋더라 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당연히 다 모든 귀족들이 중국 유행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무조건 중국 것만 수입할 순 없잖아. 좋은 거 있으면 우리도 좀 따라해야죠. 그죠?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도자기와 비단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시도해 볼 수 있었고, 그렇게 나온 게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프랑스 리옹의 비단과 독일의 마이센 자기 같은 게 있어요. 지금은 이 막 마이센 자기 와 독일제야 장난 아니네, 와 리옹의 비단 와 개쩔어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중국 거를 따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기술적으로 훨씬 더 중국을 앞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제 도자기나 비단은 한번 사거나 한번 만들어두고 보관을 하면 상당히 오래 여러 번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마시는 차는 일회성 용품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마신다고 해서 수요가 줄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막 유행을 타고 막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니까 점점 차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때문에 엄청난 양의 차를 수입을 하면서 아예 배 자체를 티클리퍼라고 해서 완전 그냥 차 전용 수송선으로 개량을 해서 영국이랑 중국 사이를 90일 만에 주파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합니다. 덕분에 1700에서 1800년간 영국의 차 수입량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되었고, 비싼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밀수하기 마련이죠. 당시 영국에서는 밀수차와 물풀의 나무에 양의 똥, 구리 등을 넣어서 만든 가짜 차들이 시중에 풀려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도 할 정도로 영국에서 차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차가 수입되기 전, 그전에는 100년 가까이 영국의 사교 모임을 이끌던 커피하우스는 남성들만이 출입이 가능했고, 그곳에서 술과 커피를 함께 마시며 정치와 사회에 대해 토론하던 문화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모두 출입 가능한 공공장소인 티하우스에서 음악을 듣고 사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중국에서 차를 수입해와서 팔던 작은 상점은 이제 전 세계에 매장을 두고 세계에서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트와이닝이 되었고, 지금도 영국인들은 상류사회로 티댄스를 즐기거나 티하우스에 가거나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하루에 몇 번씩 티타임을 가지는 게 당연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국에서는 지금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이 중국의 차에 비해서 중국은 그냥 뭐 기껏 해봐야 영국에서 가져올 거 뭐 좀 신기한 시계, 뭐 액세서리, 뭐 귀엽네, 뭐 이런 귀걸이 귀엽네, 이 정도인 거야. 그냥 깨작깨작 수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는 오히려 막대하게 막 차랑 도자기 막 티클리퍼로 막 실어다 나르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동인도 회사 측에서는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뭐가 있을까? 뭘 팔아야 우리도 중국에서 뭔가 더 팔아서 이게 동등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내서 결론을 낸 게 바로 모직물이었습니다. 모직물, 양털 깎아가지고 이제 판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식민지에서 생산해낸 모직물을 가져다가 중국에다 팔고 중국에서는 차를 수입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어떤 항구가 열렸다 그랬죠? 광저우입니다. 광저우는 더웠기 때문에 따뜻한 모직물이 필요가 없었고, 평민들은 면화와 베옷을 입었고, 귀족들은 영국에서 없어서 못 파는 비단을 두르고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영국의 모직물 따위 필요가 없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면화를 갖다 팔아. 근데 면화는 이미 중국에서도 필요한 만큼 충분히 자체적으로 늘 생산을 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동인도에서 모직물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청나라만 막대하게 돈을 벌어들였죠.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 차 한 근 있죠. 한 근에 13에서 15냥 정도의 이윤을 남겼어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걸까요? 한 양이 서민들의 한 달 생활비 정도 되는 겁니다. 서민의 한 달 생활비의 15배 정도 되는 차를
딱 한 근만 팔면 벌 수 있었어요. 차 한 근 팔아서. 그러니까 진짜로 미친 듯이 돈을 그냥 쓸어 모은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왜 영국이 이렇게 똥줄 타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모직물 말고 그러면 도대체 뭘 더 팔아야 될까요? 정말 중국 쪽에서는 안 사고 못 빼길 만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동인도 회사는 최악의 방법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아편이었습니다. 자신의 식민지인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에 팔아먹기로 한 겁니다. 이걸 삼각무역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듣죠? 청은 영국에게 차와 도자기 등을 팔고 영국은 인도에서 나는 아편을 청에 팔아서 영국이 차를 다시 수입해서 청나라에 지불했던 돈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이 아편은 양귀비 즙액을 건조시켜서 굳힌 물질이고 마약의 일종입니다. 지금은 마취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 이 모르핀의 원료가 되는데 아편은 생아편, 의약용 아편, 흡연용 아편으로 나뉩니다. 생아편은 덜 익은 양귀비 열매에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액을 채집해서 건조시켜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루로 만들어서 모르핀 함량 10%로 만들면 아편말이라 하여 의약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마약 진통제 쓰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의약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모르핀. 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흡연용 아편은 생아편을 물에 녹여서 증발시키고 농축시켜 액기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곰방대 같은 걸 이용해서 흡연을 하기도 하고 그냥 액체를 그대로 주사하기도 해요. 근데 아편은 마약이기 때문에 만성 중독을 일으켜서 점차 다량을 복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지고 점점점 많은 양을 흡입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구토, 두통, 현기증, 혼수 상태 등의 만성 중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편을 일컬어서 천국을 보여주고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렇듯 중독성 강한 아편을 이용해서 청나라에 수출을 하기로 마음먹은 동인도 회사는 1840년 약 2,500톤의 아편을 팝니다. 청에서는 아편의 수입이 증가하자 이제 더 이상 중국에서 수출하는 비단, 도자기, 찻잎 등으로는 결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무역 대금의 최종적인 결제를 위해서 이제 은을 써야 했습니다. 은 본위제의 땅에서 은이 유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은값이 올랐겠죠. 청나라는 은으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은값의 폭등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동전과 은이 교환비가 2배로 뛰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1837년에는 아편으로 인해서 유출되는 은이 한 해에만 7천만 냥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편 밀수출에 나선 서양 상인들은 영국의 동인도 회사에서 재배한 아편을 대량으로 밀수출해 청나라에 팔았고 그냥 판 것도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쁘고 못돼 처먹은 게 이유가 뭐냐면 그냥 아편을 판 게 아니라 진입장벽을 낮추려고 처음에는 아편을 진짜 싸게 팔았어요. 아편을 그냥 막 퍼다주고 심지어는 아편을 피울 수 있는 파이프는 그냥 공짜로 다 제공을 해줬어요. 아편 피우라고. 근데 그러다가 점점점 중독이 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편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점점점 더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싸게 파이프랑 같이 조금씩 팔다가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을 더 올리기 시작하는 거죠. 청나라는 곧 아편 소굴로 변하게 됩니다. 청나라에서는 성공한 남자는 아편과 첩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할 만큼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1858년에는 4,800톤, 1880년에는 약 7,000톤의 아편을 수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밀수출이고 정확하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알 수 없어요. 이건 그냥 추정하는 무게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거냐면 당시 청나라 인구가 8억 명 정도 됐는데 이 8억 명의 청나라 인구가 동시에 흡입을 하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순식간에 다 아편에 중독이 됐고 밥 먹을 돈까지 털어서 아편을 사고 아편에 취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경제가 마비가 되겠죠. 사람들은 일터로 출근을 하기보다는 아편굴로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청나라 사람들이 순식간에 아편에 빠져든 건 당연히 영국의 상술도 한몫했겠지만 청나라 내부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 청나라 내부에서는 담배가 금지되어 있었고 빈부격차가 극도로 벌어져 있었어요. 하류층들은 이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여 있었고 담배는 금지되어 있었으니까 당연히 다른 길로 빠지겠죠. 도박과 아편이 성행하게 됩니다. 중하류층들은 현실을 잊기 위해서 아편을 하고 상류층들은 그냥 돈이 많으니까 심심풀이로 유흥을 위해 아편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해 청나라의 대책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답일까요? 당연히 정답은 없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아편 소굴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부에서는 아편 밀 수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했고 이 은 유출의 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금론과 엄금론입니다. 이금론은 아편의 수입 금지를 완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 허내제라는 사람이 주장한 이론인데 그는 고관이었고 중앙요직에 가기 전 광동 안찰사를 지냈기 때문에 아편의 본고장에 대해 실상을 잘 아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허내제의 이금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아편의 흡입을 다 막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편을 해금해서 약품으로 인정하고 과세할 것을 주장했으며 서양 상인과 아편 거래에서 은으로 결제할 수 없도록 하고 국내에서 아편 재배를 장려해서 아편 밀수를 방지하자라는 의견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모든 사람의 아편 흡입을 금지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아편을 만들어서 밀수까지는 막자. 다른 나라에 은이 빠져나가는 건 막아야 되지 않겠어?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편을 금지하지 못한다면 수입세를 제대로 징수하고 이왕이면 국내에서 만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이 상소는 1836년에도 있었는데 그전에도 비슷한 상소가 있었어요. 아편을 피우는 자는 한가하고 방탕한 자로 몸을 망쳐도 자업자득이므로 내버려두면 된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반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바로 엄금론이었습니다. 엄금론은 황제는 절대 백성을 버려서는 안 되고 아편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 이전에 정신적 문제, 기강의 문제라고 봤습니다. 서양에서 아편을 수출하는 이유는 은을 원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만약 아편을 금지해도 아편은 어떻게든 들어오기 마련이며 은의 사용을 금지해도 은은 어떻게든 은밀하게 다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은의 유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도덕성과 복지라고 봤던 겁니다. 절대 황제가 국내에서 아편을 재배하는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금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황제에게 최근에 은값이 갑자기 올라서 은 한 냥이 동전 1600립이나 되는데 이것은 국내에서 은을 소비했기 때문이 아니고 실은 아편의 대가로 외국 오랑캐에게 전해주기 때문이라며 아편을 피우는 사람에게는 1년의 기한을 주어 끊도록 하되 1년이 지나도 끊지 않으면 그는 법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니 그때는 사형시켜도 좋을 것이다 라면서 소비가 없으면 밀수도 없다 라며 아편 흡연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장합니다. 차 무역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애초에 왜 시작됐는데요? 차를 더 많이 살려고.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원래 이게 차가 되게 비싼 물품이잖아요. 사치품이어서 차에 무는 세금도 엄청 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차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여왕한테 이걸 막 상소문을 이렇게 길게 막 쓴 거야. 막 두루마리 있잖아. 두루마리 보통 상소문 요 정도 되잖아요. 상소문 이만큼 막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차를 이렇게나 즐기고 있는데 세금을 이렇게 강하게 때리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세금을 줄여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금이 확 줄어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그러니까 영국의 평민들까지 전부 다 차를 즐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평민들까지 차를 다 즐기니까 당연히 더 차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차를 점점 더 많이 수입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가 점점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나라에서도 아편 수요가 폭발하고 영국에서도 이 차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론뿐이었던 이금론은 명분론인 엄금론에 의해 배척되었고 이는 아편전쟁의 도화선이 됩니다.